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법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흐립니다. 예.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죠.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시고 자세히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아시다시피 출연자들이 방송 하차를 일제 결정함에 따라서 오늘부터, 사실상 오늘부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라디오 일단은 좀 임시 편성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시 편성 하루 이틀 할지 좀 길어지면 이번 주 정도, 더 길게 말하면 당분간 좀 임시 편성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단단하게 다시 한번 편성을 조정하고 라디오 방송 전체적으로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들 많이 애쓰려고 하니까요. 많은 이해와 또 고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라디오 총괄 컨트롤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전체 편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확정적으로 뭔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아침 7시 반에서 9시까지 뉴스바가 방송되는 시간이죠. 아침 시사 벨트인데 이 시간대에 어떻게 방송이 꾸려질지에 대해서, 특히 이번 주 정도 일단 어떻게 꾸려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예전에 임시 편성으로 제가 혼자 진행을 했던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그 방송을 일단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가량 진행을 하고요. 임대웅의 음악 제약이 진행되기 전까지, 즉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정도는 예전에 방송이 된 그 전영관 선생의 30분 책 읽기를 좀 재방송해드리는 것으로 일단 대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요. 또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무튼 방송을 멈춰 세울 수는 하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 일단 어떻게든 방송을 멈춰 세우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원칙 아래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으니 거듭 당부드리지만 이 이해와 좀 고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1시간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먼저 살펴보죠.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이 뉴스가 어제부터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롯데그룹 왕자의 난, 신격호 강제 퇴진, 이런 제목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됐습니다. 신 총괄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아버지를 앞세워서 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해임하려고 하니까, 이를 알아챈 신동빈 회장이 아예 아버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서 그런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좀 들어가니까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롯데가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메르스 69일 공포 극복, 이런 제목이네요. 정부가 첫 환자 발생 69일 만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어제 선언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이 담겨 있군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예고된 재앙, 이런 제목입니다. 10여 년간 정부 예산 8천억 원이 투입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흡한 준비로 벌써부터 예고된 재앙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역시 롯데 이야기 다루고 있네요. 롯데판 왕자의 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향신문 일면 기사와 똑같은 내용이고요. 롯데판 왕자의 난, 어디 판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예전 정주영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 현대가에서 일어났던 고 정몽헌 전 회장과 정몽구 회장 사이의 갈등, 그걸 두고 왕자의 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죠. 거기에 빗대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메르스 얘기입니다. 메르스 악몽 끝, 경제 활력 되찾는다, 이런 제목인데 너무 희망차네요. 제목이. 과제가 만만치 않은 사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일면 기사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건당 50원, 당신의 진료 정보가 샌다. 최근 검찰이 환자 4,400만 명의 진료 정보 47억 건을 빼돌린 혐의로 의료정보시스템 대표 등 24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건당 50원에 어딘가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료정보까지, 개인의 의료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 해도 되겠죠? 4,400만 명이니까요. 믿을 곳이 없는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도 롯데 형제 충돌, 신격호 회장 퇴진, 이런 제목의 헤드라인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고요. 한국일보는 기획기사네요. 배려심 어디 갔나, 갈등 대한민국, 이런 제목입니다. 승무원의 화풀이하고 양보 없는 운전하고 사회 갈등 지수가 OECD에서 5위고 이런 이유로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이 연 246조 원이나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그 갈등, 또 실종된 배려심, 여기에서 비롯된 각종 안 좋은 그런 문화가 결국 비용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기획인 것 같고요. 새로 고침 코리아라는 기획 컷이 붙어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임씨가 숨져서 전모를 알 수 없다? 해킹 관여자 최소 4명 더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제목 딱 들으시면은 감 잡으실 수 있으시죠?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이 이슈 점점 주요 언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조금 더 자세히 조간신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7월 29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진행하게 된 김효진 PD입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며칠간 당분간은 좀 임시 편성 성격이 깃든 그런 좀 대안 편성으로 라디오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7시 반에서 9시까지 진행되던 뉴스바도 좀 대체가 불가피하게 됐는데 일단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는 예전에 편성이 잠시 됐던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이 방송이 되고요.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은 예전에 방송이 된 그 전영관 시인의 30분 책 읽기가 재방송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테고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상근 조합원, 직원, 임직원 중에서 그 누구 한 명, 지금 상황이 기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같이 골몰하고 있고 나름 어떻게든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야 다들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저의 소임은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아침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자,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리 기사 그 결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살펴보면은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이게 조금씩 주요 언론 일면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도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면 헤드라인,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 중심으로 한번 엮어서 조간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먼저 보겠습니다. 임시 숨저 전모를 알 수 없다? 해킹 관여 최소 4명 더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인 원격 제어 시스템 RCS를 구입, 운용해온 데 대해서 어제 엊그제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을 국정원장이 했지만 곳곳에서 파장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도리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믿어달라고 강변하면서 숨진 직원, 자살한 직원, 임모 과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행태라고 입을 모은답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일, 이제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임모 씨, 이 자살한 임 씨가 없어서 해킹 전모를 알 수 없다는 거, 이게 지금 국정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병호 국정원장, RCS 관련 모든 일은 임 과장 주도로 해왔고 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져왔다면서 임 과장이 사망하면서 전모를 알 수 없게 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해킹팀 유출 자료 등을 분석해 봤더니 RCS 도입 운영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은 적어도 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 과장 포함해서겠죠. 임 과장 빼면 최소 4명 더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해킹팀을 꾸준히 접촉한 국정원 직원이 2013년 7월 29일 해킹팀에 문의한 전자우편을 보면 사용자 권한을 5명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해킹팀을 중개했던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일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은 5명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모 씨, 임 씨가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전모를 알 수가 없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자, 무엇보다 RCS를 통해서 해킹 대상으로 삼은 인물과 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임 씨의 윗선이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를 이런 식으로 해온 조직이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킹 목표물을 선정해서 임 씨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해킹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부서나 윗선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임 씨 말고도 RCS 도입 운용 과정에 민간인 사찰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사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임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경향신문 사면으로 넘어가서 관련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술자라는 임 과장이 책임자? 국내 실험 31건 대상은 누구? 국정원은 엊그제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와 관련된 모든 일 임 과장이 주도했고 모든 책임을 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경향신문이 다시 한번 짚고 있는데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 19일 임 과장은 자기가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선정해 알려주면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자였다고 밝힌 것과도 국정원의 주장, 이병호 원장의 주장은 배치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죠. 여당 의원이, 국정원 출신인 여당 의원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임 씨가 이메일을 심고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자였다면 보고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불러서 물어봐도 될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도 없는 임 과장이 파일을 다 삭제했다. 이런 의혹도 남아있죠. 삭제 권한 없는 임 과장이 해킹 파일을 삭제한 대목, 이것도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삭제 권한은 국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에 전출을 해서 삭제 권한이 없었던 임 과장이 국장의 승인도 없이 파일을 삭제한 셈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파일을 삭제했다. 이런 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국정원 윗선이 개입해서 삭제를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자연스럽습니다. 실험용 대상 31개는 누구이고 대체 왜 그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가라는 의혹도 뒤따라 나옵니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해킹 자료를 100% 복원한 결과 대북 대테러용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실패한 10건 등 모두 51건이 삭제돼 있었더라.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복구했는데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실험용이 31건이라는 대목은 국정원이 지난 14일 RCS를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일단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연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요. 국내 실험용 31개는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왜 해킹하려 했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점은 임 과장이 100% 복구 가능한 파일을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입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임 과장이 RCS에 있는 삭제 키를 이용해 딜리트 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했다는 해킹 자료는 100% 복구가 됐다는 게 지금 국정원 주장이죠. 자료는 모두 대북, 대테러용이거나 실험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목숨까지 내려놓으면서 뭔가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려 했던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IT, 컴퓨터 전문가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파일을 삭제하는데 100% 복구한 형태로 삭제를 했다? 그저 딜리트 버튼 누르는 식으로요? 이해가 어렵죠? 한겨레 오면으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요. 국정원 실험용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엔 실제 타깃, 이런 제목입니다. 해킹팀 유출 자료에서 드러난 SK텔레콤 IP 주소 3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증폭시킨 유력한 단서였죠. 엊그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국정원 소유 스마트폰으로 실험용으로 썼던 IP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달리 국정원은 당시 해킹팀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해킹 대상이 실제 타깃, 영어로 리얼 타겟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관련 웹페이지나 중국 음란물 누리집 등을 스파이웨어 감염용 미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전자우편에서 실험용에 대해선 테스트라고 명시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또 특정 스마트폰이 특정 시간에 어떤 IP를 쓰고 있었는지는 통신사의 서버 기록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기록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당사자라도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했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했답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SK텔레콤 가입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시간과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에 기록된 공격 성공 시간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지만 이는 셀프 검증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시간 카톡 감청이 안 된다는 국정원의 해명 내지는 주장도 논란거리죠.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RCS로 실시간 카카오톡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RCS는 관리자 권한을 가로채는 해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유출된 RCS의 설명서를 보면은요, 이 프로그램은 해킹 대상의 모든 키로그를 가로채고 스크린 캡처도 가능합니다. 감시자가 마음만 먹으면 감시 대상의 카카오톡 화면도 캡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실시간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앞세우는 건 불법 감청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가 담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죠. 국정원은 또 임 과장이 삭제한 51건 가운데 31건은 자체 실험용이었다고 앞에서도 한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스마트폰 소지자가 아는 상태에서 한 실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실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당 관계자는 실험 대상이라는 해명이 내부 직원 사찰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라는 겁니다. 로그 기록으로는 실험인지 사찰용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겨레 오면입니다. 해킹팀 폭로한 시티즌랩과 새정치연합 내일 화상회의 추진, 이런 제목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 등과 화상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 사이버 연구팀인 시티즌랩은요, 지난해 2월 이탈리아 해킹팀이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세계 21개국에 RCS라는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찾았다고 발표하는 등 각국 정부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인터넷 검열에 관한 사실을 폭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했다고 밝혔고요. 오픈넷은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RCS 감염 여부를 포착하고 감염을 치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오픈넷은 화상회의가 열리게 될 오는 30일, 내일이죠.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 버전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시티즌랩과의 화상회의 자체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겠지만 오픈넷이 공개할 것이라는 이 베타 버전,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 버전, 요것도 적지 않은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관련 보도들을 보면은 다소 좀 편파적인 느낌이 들고요. 어느 한쪽으로 지배하게 돼가지고 이슈 파이팅이 되는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그거를 끌어모아서 전해드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의 흐름이 그러한데 달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관련 기사는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이 어느 방향의 의제를 이슈를 향하고 있든 상관없이 가능한 대로 중요하다 싶은 내용 다 긁어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죠. 정부의 감세 정책에 거덜나는 지방재정, 이런 제목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동원되면서 지방세 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인세 등 국세 감면도 지방세 감소를 확대시켰고요. 정부 정책이 지방의 세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경향신문이 어제 2014년 지방세 통계 연감이라는 걸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지방세 감면액은 16조 759억 원으로 감면율은 23%에 달했다고 합니다. 2012년 감면액 15조 4,200억여 원보다 무려 6,473억 원이 증가했고요. 감면율도 0.8%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고요. 이 지방세 감면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또 지방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감면을 담은 조세 특례 제한법 등 중앙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감면해준 지방세가 15조 1,87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감면액이 확대가 된 것은요, 경기 부양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방세를 잇따라 깎아줬기 때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위해 취득 등록세를
75%까지 감면해주면서 지방세 감면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 감면도 지방세 감면으로 이어집니다. 법인세의 10%와 부가가치세의 11%는 지방소비세로 부과됩니다. 법인세와 부가세가 감면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세수입도 줄어듭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액은 무려 2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거 깎아줬더니 사내 유보금으로 둔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액이요. 이에 지방세도 2조 5천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줄줄 새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는 없고요. 심사체계는 느슨해서 깜깜이 감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경향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서 흥미로운 기사 한 곡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 사진이 두 컷 달려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입니다. 피닉재라는 별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인재 의원을 비아냥거리려고 피닉재라는 이 얄궂은 별칭을 언급한 게 아닙니다. 예. 기사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한 장의 사진에는 이인재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진엔 이인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진.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인재 의원 얘기를 꺼내는지 한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노동개혁, 이른바 노동개혁이라는 걸 외치고 나섰죠. 그런데 총대를 맨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떠맡은 이인재 의원,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이른바 노동개혁, 이걸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얘기겠죠. 이인재 의원 어제 특위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인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요,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야당과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중책이 육선의 원로 정치인에게 맡겨졌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경향은 지적을 합니다. 우선 전문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인재 의원은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과 함께 노동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45세 최연소 장관이었습니다. 무늬만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고용보험, 무노동 부분임금, 이런 친노동 정책이 과감하게 도입이 됐습니다. 여당 중진 가운데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찾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잦은 당적 변경과 정치적 부침에도 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는 피닉재라는 별명 얻었습니다. 피닉스,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그리고 이인재, 이 말의 합성어인 겁니다. 1988년 이후 통일민주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국민신당, 새정치국민회의, 또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소속,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 새누리당으로 현재가 13번째 당적입니다. 이인재 의원은 이제 네오친박, 신친박으로 불리죠. 유승민 파동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에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소환 통보 이후 발목을 잡힌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노동개혁에 뛰어줄 인물로 그가 첫손에 꼽혔으리란 추측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문제를 이인재 의원이라는 단초로 풀어본, 예, 재밌는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최연소 장관은 어느새 국회 최고참급이 됐습니다. 노동선진화 특위 위원장은 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겠죠. 이 노동개혁이라는 높은 장벽을 과연
피닉제의 날갯짓으로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말로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인재 의원이 충남 논계금,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이죠? 지역구가. 다음 총선에서도 나오려고 한다는데 당에서는 좀 다른 사람을 공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아무튼 충남에서는 위세가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이인재 의원의 정치 생명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자, 잠시 숨 좀 돌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임시 편성으로 일단 제가 향후 며칠간 이 뉴스바가 진행이 되던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조간 브리핑. 일전에 한번 역시 임시 편성이었습니다. 임시 전문인가요? 아무튼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이 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시 좀 진행을 하는 거라고 봐주셔도 되겠고요. 임대웅의 음악 제약은 정상적으로 임대웅 감독이 진행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간 브리핑이 8시 반에 끝나죠.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은 예전에 방송이 된 전영관 시인의 30분 책 읽기를 재방송으로 좀 내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또 고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어쨌든 좀 너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려가지고요, 편성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라디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맛있는 치킨님이 국정원 당장 해체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상한 정보를 공개하면 유능한 공작원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이철우 의원의 협박에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잃을 목숨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앞서 보낸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환영에 맞지 않습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 출신이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죠. 만약에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로그 기록을 다 공개하면 목숨 잃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야당을 향한 엄포인지 협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이 괜히 더 의혹을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난리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나떡님은
국정원의 극비라는 내용을 여당 정보위 간사 이철우 의원만 안다는 것도 아이러니네요. 뭐 이철우 의원만 알고 있다는 것으로 바로 직역을 해버리는 거는 다소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해버리니까요.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몇몇 사람들끼리만 뭔가를 알고서 짜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오친박 피닉제 기사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전하는 말씀 나가는 사이에 그 기사 좀 흥미로워가지고 혼자 조금 더 다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 좀 읽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문책도 대책도 없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메르스 종식,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어제 정부가 했습니다. 그걸 오늘 주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대문짝만하게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종식이 됐다, 이제 활력을 찾아보자, 뭐 이런 느낌의 희망찬 그런 논조로 정부의 말을 받아 적은 언론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볼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경향신문은 조금 다른 논조로 짚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판적인 어조로 조목조목 분석을 하는 언론 경향 말고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경향신문 기사를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내 메르스 유행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부실한 초기 방역 탓에 약 70일간 확진자 186명이 발생하고 민생에도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책임자 문책은 결국 없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나와서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했으니까 이걸로 클리어하려고 하는구나, 뭐 별도의 사과, 책임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게 뒤따를 여지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7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장담했던 종합대책은 슬그머니 다음 달로 미루어졌다고 하고요. 황교안 총리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23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없고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국민들께서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활동, 문화, 여가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훈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기분이 좀 나쁘네요. 국민을 좀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확산이 된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당국자는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환자 발생 12일 만에 입장을 표명했고요. 물론 이것도 적절한 사과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14일 만에야 직접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때 경질설이 나돌았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제 기초연금을 홍보하기 위해 노인들을 만나는 행사까지 벌였습니다. 복지부가 이달까지 마련하겠다던 감염병 안전 재고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이나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종합 대책 수립도 다음 달로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일면 좀 보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원청도 파견 노동자 차별의 책임 첫 판정, 이런 제목입니다. 원청업체도요, 파견 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파견업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의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부의 행정해석과 다른 판정을 내린 것이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노동자들이 뭔가 구제 신청, 권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 판정이 나올 경우에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번 살펴달라 이렇게 또 한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만족을 못하겠다 하는 쪽이 있으면은 보통 행정법원에 행정 재판을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노위의 판정이라는 것도 법원을 통해서 물리쳐지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중노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노위는 이 원청 회사인 이 모베이스라는 곳과 이 회사에 인력을 보낸 파견업체 6곳이 파견 노동자 8명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과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의 2배인 4,49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지난 6월 20일에 판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 씨 등 8명은 2012년 1월부터 5달에서 32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랐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은 5개월, 어떤 사람은 32개월 동안 인천 부평구의 휴대폰 케이스 제조사인 모베이스에 파견이 돼서 원청 정규직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비슷한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받은 반면 이들은 200%만 받았고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아예 못 받았습니다. 이에 중노위는 모베이스 정규직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다. 모베이스와 파견업체는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지금까지 임금 등의 차별에 대해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물어오던 관행을 뒤집은 겁니다. 노동위원회는 임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책임은 파견업체, 근로시간 연장 근로 제한 등의 책임은 원청업체가 지도록 한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지금까지 임금 차별은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지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파견법 제21조가 파견업체와 원청업체에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고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함께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정했으므로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 원청이 차별적 처우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도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청업체에도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법 조문에 매몰되지 않고 원칙 규정에 매몰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법을 재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담당한 중노위 소속 이 공익위원인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이 모베이스 사건의 경우 파견업체가 거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노위는 또 모베이스의 이 같은 차별이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면서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의 2배를 보상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노동자들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차별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령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된 후에 나온 첫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지난 총선 국면에서 아마 시작이 돼서 입법이 된 그런 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입니다. 자, 정치권 얘기,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사면입니다. 야당, 민생주의 내세워 정체성 논란 비껴가, 이런 제목이네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조세정의 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서의 당 정체성 관련 6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 김상곤 위원장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정치연합의 이념은 민생제일주의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계파 갈등까지 의식한 나름대로 좀 엣지를 준 그런 조어이네요. 민생파만 존재한다. 친노고 반노고 주류고 비주류고 뭐가 없다. 민생파만 있다.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중도의 외연 확장이냐 선명성 강화냐 등 당의 오랜 정체성 논쟁은 미루어둔 셈이라고 세계일보는 분석을 합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면서 민생 중심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과 비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혁신안에 담긴 민생 제일주의 예시가 헌법상 국가의 시장 조정권 강화, 사회적 합의 주체의 체계 확립을 통한 영역별 시장 조정 제도화 등 주로 분배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 정체성 논란은 비껴갔지만 당내에서는 혁신의 활동을 두고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뒷말이 나온다. 이런 지적도 세계일보는 하고 있네요. 최근 당 조직, 선거제도 등에 관한 혁신안에서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제 폐지, 의원 정수 증대 등 내놓는 안마다 논란을 부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류 측도 조율 없이 쏟아지는 이슈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이런 말도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생파만 있다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말,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청년 일자리 8,000개 중복 계산 부풀려, 이런 제목입니다.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겠죠. 정부가 엊그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청년 신규 일자리 7만 5천이라는 숫자 중에서 10% 이상이 계산착오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가운데 일부는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고요. 그동안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이 시급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해 왔으나 정작 관련 대책은 주먹구구식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왔다는 지적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 쪽의 말을 한겨레가 취재해서 종합을 해봤더니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이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라는 것에 따라서 청년 신규 일자리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 명씩 모두 3만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추산을 했다는 얘기고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생긴 여력으로 청년을 뽑은 기업에 1인당 2년간 연 1,08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 제도, 물론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기업 외에 공공기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효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로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3만 개 모두를 민간 몫으로 분류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몫 8,000개가 민간 몫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하면서 여기에도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몫 8,000개를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일자리 8,000개가 중복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창출된다고 정부가 밝힌 일자리 7만 5천 개 중에서 1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거짓말 친 건데 정부는 중복 계상이 된 이유를 두고 자료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답니다.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라는 걸 수립 집행하는 고용부 쪽은 이 중복 계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만든 기재부와 의사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실수를 할 만큼 복잡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잠시 목을 좀 고르고 와서 한 2초 좀 막아 좀 떴습니다. 고용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짚어보죠. 한국일보 8면입니다. 대기업들 직접 고용 다시 늘리는 등 전향적 자세를 목소리, 이런 제목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은 공식적으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보통 공명, 땡명, 땡땡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그것도 밝히지 않던가요? 예, 아무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죠. 취업 포털 사이트 등이 채용 공고와 언론 보도 등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전체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죠.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늘린 그룹은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그룹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2013년 약 5,000명을 채용한 현대차 그룹은 올해 신입사원 7,600명을 뽑고요. SK그룹과 포스코그룹은 200명씩 늘려서 각각 2,000명과 3,000명씩 채용할 계획입니다.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데도 나머지 그룹들은 예년 수준이거나 소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만큼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추진과 함께 대기업들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10대 그룹만 놓고 봐도 당장 수익성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거의 40만 개 일자리를 사내하청이나 간접고용으로 돌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앴다면서 대기업은 안정된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보다 이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수백조가 된다는 사내 유보금을 실물 투자로 돌려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 이건 2009년 288조 원에서 2013년 522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 말 무려 612조 원으로 정말 가파르게 늡니다. 불어났습니다. 이 중 상위 5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10대 그룹 전체의 82%인 503조 9,378억 원입니다. 지난 1년 사이 무려 38조 6천억여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송봉근 건국대 경영학과 특임교수는 모든 기업에 더 고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국가주도 경제개발 정책의 혜택으로 성장한 주요 대기업들, 일부 대기업들은 성격이 다르다. 사내 유보금을 해외 사업장이 아닌 국내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해서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경향신문 13면입니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불통 청와대, 이유 있었네, 이런 제목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대국민, 국회, 언론 등 소통 업무에 책정이 된 관서 업무비를 무려 11억여 원이나 아껴둔 것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쓸 곳을 찾지 못한 채 남은 소통 예산은 그간 줄곧 지적된 불통 청와대의 작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고요. 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관서 업무비 예산액 47억 4,800만 원 중 23.9%, 거의 24%네요. 24%에 해당하는 11억 3천만여 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업무지원비의 일종인 관서 업무비는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또 언론인 직원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같은 예산 불용에는 청와대의 소극적 소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태 당시 유가족들이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정청 협의회도 쪼그라들었죠. 여야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라는 거, 이건
대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 야당 대표와 박 대통령의 단독 회담은 지난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죠. 이전 정부들이 국정 난맥상이 있을 때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단독 회담을 통해 소통을 시도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 고비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대민, 대유관기관 소통 행보가 아닌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나왔습니다. 국회는 관서 업무비 규모를 현실적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답니다. 이 국회 운영위원회는 검토 보고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관서 업무비의 현실적인 소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렇게 안 쓸 거면 쟁여두지 말고 애초에 그거 빼고 줄여서 꼭 쓸 것만 신청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7월 29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